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던 원간섭기에 많은 고려 여인들이 원의 공려로 끌려가서 모진 대우를 받으며 쓰러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려 차출은 원나라가 멸망을 한 후에 잠시 없어진 듯 했지만 이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가 즉위를 하면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영락제는 조선의 세조와 비유되는 황제로 정난의 변을 일으켜서 조카를 몰아내고 황위 자리를 찬탈한 인물이죠. 영락제는 조카 검문제의 신하들을 가차없이 처형하는 냉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치세 기간 명은 경제가 번성하고 국력이 강성해져서 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영락제는 북경에 작은 성을 세우고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겨서 이 몽골의 북언과 변방 민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한편 베트남 지역을 병합하고 정화의 함대가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까지 원정을 해 명의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렇게 영락제는 영락성세로 불리는 명나라의 융성기를 만들어냈죠. 영락제가 베트남 원정을 하고 또 베트남을 멸망시키는 것을 본 조선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명의 몽골과 서역 원정 등을 보면서 명이 혹시 조선을 탐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명이 공려를 요구해 오니 조선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종 시기부터 세종 시기까지 7차례에 걸쳐서 명으로 끌려간 공려가 114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녀, 즉 황제에게 바치는 진헌녀가 16명, 그리고 여종 48명, 집찬녀 42명, 가무녀 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찬녀는 한자 그대로 풀면 음식을 만드는 여인이라는 뜻인데 고려의 이 원간섭기에도 이미 고려 여인들이 굉장히 음식을 잘 만들었음이 알려졌고 그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조선에서 음식을 만들 여인들을 데려간 것인데 이들은 명에 가서 술을 담그거나 젓갈, 두부를 만드는 일 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명으로 공려를 처음 보낸 것은 1408년인 태종 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4월 16일 영락제의 이 내관 태감인 예쁜 여자가 있으면 몇 명을 간택해 오라는 명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태종은 곧 진헌색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진헌색은 조선시대에 이 중국에 예물을 보내는 일을 맡아서 하던 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25세 이하의 양반 처녀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금혼령을 선포했고 각 도에서 처녀들을 뽑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황엄이 이 뽑혀온 처녀들을 살펴보더니 아름답지 않다며 트집을 잡는데요. 특히 경상도에서 올라온 처녀가 아름답지 않다며 경상도 경차내간 박유를 포박합니다. 그리고 경상도에 이렇게 미인이 없더냐? 네가 혹시 딴 마을 먹고 이런 처녀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냐? 하며 소리를 치고는 박유에게 곤장을 칠 것처럼 굴더니 곤장까지는 치지 않고 양 옆에 서 있던 조선의 대신들을 망신 주고는 태평관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에 태종이 황희를 황엄에게 보내서 그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날 생각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수척해진 것이요. 중국에 화장을 하여 바르게 한 뒤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하며 달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엄은 다른 처녀들을 뽑아 올리라고 말했고 태종은 전국 각도의 관찰사를 보내서 다시 총 30명을 선발하게 했고 그렇게 선발된 이들은 의정부에서 2차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심사에서 부모상을 당했거나 무남 동녀인 처녀들을 제외하고 총 7명이 선발되어서 경복궁으로 보내져 황엄에게 최종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선발된 여인들은 중풍이 든 것처럼 입을 삐뚤게 하거나 머리를 흔들고 또 얼굴을 바늘로 긁거나 약을 발라서 상하게 하기도 했고 또 다리를 절룩거리는 등 간택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또 황엄이 불같이 화를 냈고 사원부에서 처녀들의 아버지를 탄핵해서 귀양을 보내거나 또 정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또 다른 여인들을 물색해야 했으니 수령, 품간, 향리, 양반 등 모든 백성들의 집을 수색해서 미모를 갖춘 여인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이 부모들은 딸을 숨기려고 하고 관리들은 예쁜 처녀들을 찾아내려 하니 쫓고 쫓기는 난리가 계속되었고 딸을 명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서둘러 시집을 보내거나 비구니로 만드는 부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난리를 거쳐 최종 5명이 선발이 되는데요. 경상도 안동부 출신의 전 공조판서 권집중의 18살 난 딸 권씨, 충청도 회덕연 출신의 전 판서 임천년의 17살 난 딸 임씨, 경기도 인주 출신의 전 영주지사 이문영의 딸 이씨, 이씨는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풍해도 곡성군 출신의 사직 여기진의 16살 난 딸 여씨, 경기도 출신의 최득비의 14살 난 딸 최씨가 뽑혔던 것입니다. 태종 8년 11월 12일 사신 황엄이 이 진언녀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이때 태종은 처녀를 명예 진언한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던지 이를 숨기기 위해서 황제에게 종이를 바치러 가는 행차처럼 가장시켰다고 합니다. 앞서 황제가 요구해온 종이 2만 1000장 가운데 6000장을 포장해 보내서 처녀들이 탄 가마를 백성들의 시야에 가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언녀들의 가족들이 다들 길가에 나와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진언녀를 보내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송하던 대신 권근도 그 모습을 보고 슬픔을 참지 못해 시를 남깁니다. 구중궁궐에서 요조숙녀 생각하여 말리 먼 나라의 예쁜 처녀 뽑아가네. 가마 타고 가는 길 멀기도 하니 고국이 점점 아득하구나. 어버이에게 참아 하직 못하니 참는 눈물 닦으면 또 떨어지네. 서로 이별한 곳 그리운데 고향사는 꿈속에 푸르네. 그리고 이 일행은 조선을 떠난 다음 해 1월 19일 명에 도착을 해서 영락제를 아련하게 됩니다. 영락제는 조선에서 온 5명의 여인 중에서 눈에 띄게 아름다웠던 권씨를 무척 총애하게 되는데요. 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권씨를 황후 다음 서열인 비의 품계를 내려서 권씨는 현비가 됩니다. 이제 권현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비의 아름다운 미모도 이 영락제의 마음에 들었겠지만 그녀는 옥퉁소를 아주 잘 불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황제께서 그녀의 피부색이 하얗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재주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권현비가 가지고 있던 옥퉁소를 불었는데 정미롭고 아름다운 소리가 멀리 퍼졌다. 황제가 고려 현비 권씨의 아름다움과 퉁소를 잘 부는 것을 보고 총애하자 궁중에서 앞다투어 모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자질이 꽃나무가 무성하듯 아름다우면서 순수하고 옥퉁소를 잘 불어 황제가 사랑하고 가엽게 여겼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권현비가 이렇게 황제의 총애를 받자 다른 여인들도 따라하며 옥퉁소를 불었다는 것인데, 권현비는 굉장히 착한 여인이어서 다른 여인들에게 옥퉁소 부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명으로 간 나머지 4처녀도 자기를 받게 되는데요. 임씨는 순비, 이씨는 소이, 여씨는 처보, 최씨는 미인 자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영락제의 황후였던 서황후가 사망을 한 시점이어서 명황궁의 황후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현비가 음식도 잘하고 세탁일도 잘해서 육궁을 관장하는 권한을 그녀에게 넘겼다고 하는데요. 황후가 없는 상태에서 육궁, 그러니까 4명부를 통갈하는 자리에 임명이 됐으니까 사실상 황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영락제는 서황후가 사망한 후 처제인 서묘금을 새 황후로 맞이하고자 청혼을 했지만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묘금은 정원의 예쁜 도화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감상토록 하기보다는 산속에 작은 풀이 되어 혼자서 피고 지고 싶다. 이제부터 비단과 보물보다는 청등 고부를 벗삼아 청정한 여생을 지내고자 한다 하면서 이 황제의 청혼을 거절했고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현비의 외모가 서효금과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락제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여인을 닮은 권현비에게 끌렸던 것일까요? 권현비가 영락제의 총애를 받기도 하고 그 모습이 또 아주 아름다워서 당시 황족이나 여관들도 권현비의 모습을 담은 궁사, 그러니까 시를 지었는데요. 영락제의 이복 동생 주건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 박서 들리는 옥퉁소 소리여. 꽃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홀로 걷네. 36 모든 궁전은 가을벗
일색이라오. 어디서 비추는 달 이다지 밝은지 모르겠네. 그리고 궁중 여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궁인인 왕사패라는 여인도 권현비를 가까이 모셨는데 역시나 그녀에 대한 시를 남깁니다. 진귀한 촉화를 대명의 궁궐로 옮겨놓고 짙은 향내가 바람에 따라 풍겨 나오네. 황제를 사로잡아 발걸음을 멈추게 하노라. 옥tum토 소리가 밝은 달 속으로 퍼져나가네. 권현비가 이렇게 영락제의 총애를 받고 육궁을 통갈하게 되자 그녀의 가족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집니다. 그녀의 아버지 권집중은 판사궁 공조전서를 지냈는데 명나라 황제의 장인이 되다 보니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 권영규는 명나라 관직인 삼품 광록시경에 제수되었고 최단 60필, 채견 300필, 비단 10필, 그리고 황금 2정, 백은 10정, 말 5필, 말 1장 2개, 옷 2벌, 저와 3,000장 등 막대한 물품을 하사받기도 합니다. 그 후 조정에서는 이 권영근을 극진히 대우하게 되었고 그가 사신이 되어서 명과 조선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명태조 주원장은 명과 조선의 관계가 악화되면 벌을 주듯이 육로를 통한 조공을 금하고 바다로 조공을 하게 했는데요. 배가 난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조난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락제는 권현비를 만나러 오거나 사신의 임무를 하러 오는 권영균을 위해서 모든 사신들이 육로로 왕래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현비의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도 후대했는데요. 조선에서 사신으로 명해온 원민생이 권현비와 인척관계다라는 이유로 후대를 해서 토지와 노비를 내리고 벼슬을 정원대부에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민생이 주청을 올리면 조선의 어떤 현안 문제들을 많이 들어주었다고 하는데요. 태종이 양녕대군을 패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을 때 명으로 간 이 원민생이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또 잘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에서 사신으로 온 유종현 역시 권현비의 일가라는 말을 듣고 내간 황홈을 시켜서 권현비의 명을 전하게 하고 또 따로 많은 재물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선의 태종도 권현비의 오빠 권영균이 사신으로 명에 갈 때 홍저포 10필, 흑마포 10필을 권현비에게 전할 정도로 그녀에게 정성을 쏟게 됩니다. 권현비의 오빠 권영균은 이런 달라진 대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들먹거리게 되는데요. 1428년인 세종 6년 권영균의 졸기에 갑자기 위하고 부하게 되어 권력자와 교제하여 잠옷 교만하였으며 주색을 좋아하여 일찍 죽었다 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410년 2월 15일 영락제가 육군을 이끌고 이 몽골 지역에 남아있던 원나라 잔존 세력인 몽골족을 제거하기 위한 이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정벌은 명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고 몽골족은 북방 먼 곳까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벌에 나설 때 권현비를 비롯한 여러 비빈들을 데리고 출정을 했는데 10월 24일 북경에서 남경으로 돌아오던 중 권현비가 갑자기 중병을 얻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권현비는 죽기 전 저는 더 이상 폐하를 모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명으로 간 지 1년 6개월 만에 죽음이니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영락제는 권현비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했는데 기록에 황제가 말할 때 눈물을 머금고 슬피 탄식하여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제는 서항우 능에 권현비를 합장하려고까지 했는데 대신들의 반대에 이를 시행할 수는 없었죠. 영락제는 신하들에게 명해서 권현비의 시신을 묻을 길지를 찾아오도록 했고 권현비는 산동 봉현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가나에 그녀의 분묘를 잘 지키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그녀의 무덤은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락제가 이 권현비의 죽음을 얼마나 애통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락제는 권현비의 장사를 지내는 49일 동안 무덤을 지키면서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는데요. 49일째 되던 날 영락제가
만약 이 능묘 앞에 흐르는 횡류수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경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횡류수가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영락제는 권현비가 그만 돌아가라라는 의미로 이 횡류수를 거슬러 올렸다는 생각을 해서 묘소를 떠나 경사로 향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전설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산비탈 지형에서 형성된 일종의 착시 현상이 아닐까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횡류수는 실제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고 있었지만 도깨비 도로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인 겁니다. 어쨌든 경사로 돌아온 영락제는 이듬해 2월 권현비의 오빠 권영균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 권현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슬피 울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권현비가 사망을 하고 3년이 지난 후 명황궁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권현비와 함께 명황궁으로 간 진원녀 중 여씨가 있었는데 처녀 품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미인 품계를 받게 돼서 여미인이 되지요. 그런데 이 여미인은 권현비가 육군 관리를 하게 되자 그녀를 시기해서 자손이 있는 황후도 죽었는데 네가 몇 개월이나 맡을 수 있겠냐 하면서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궁의 내관과 고려 내관 김득, 김양과 협잡해서 은장이 집에서 비상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미인은 비상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권현비가 마실 호도차에 그 비상을 넣었고 차를 마신 권현비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권현비가 죽을 당시는 그녀가 몸이 약해 사망한 것으로 여겼는데 3년 후 권현비의 노비와 여미인의 노비가 서로 다투는 도중에 권현비의 노비가 여미인이 약을 먹여 우리 권현비를 죽였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영락제의 귀에 들어가게 돼서 관련자들을 수사하게 되는데요. 관련이 되었다는 내관과 비상을 구해주었다는 은장이가 모두 모진 고문 끝에 죽임을 당했고 여미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이들은 다 색출해 죽였으니 이때 죽은 이가 수백 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미인은 낙형이라는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낙형은 불에 달군 쇠붙이를 피부에 지지는 아주 무서운 고문이지요. 이때 너무나 큰 고통에 여미인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권현비를 질투해서 그녀를 독살했다라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여미인은 21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됐지요. 이 일은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원민생에 의해서 조선에 전해졌고 태종은 영락제의 분노에 일단 여미인의 가족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미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뒤여서 어머니 장씨와 친척들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요. 태종은 대신들에게 여씨 일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대원 한상덕이 사직을 무너뜨린 죄, 종묘와 왕릉을 파괴한 죄를 적용해서 친족들을 모두 노비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 영의정 하류는 위로는 천자를 노하게 했고 아래로는 본국의 수치를 안겼으니 여씨 가족을 모두 죽여야 한다면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남재와 이숙번 등은 단지 원민생의 말만 가지고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듯 싶습니다. 권영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황제가 생각하는 뜻을 안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게 되죠. 태종은 여미인의 어머니 장씨는 관청의 노비로 삼고 다른 친족들은 모두 풀어주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원민생이 사신이 되어 명으로 가서 영락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씨 가족을 어떻게 처결했는지 영락제가 묻습니다. 원민생은 여씨의 어미를 이미 처형했다라는 거짓말을 했고 영락제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또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 또 10년이 지난 뒤 다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은 여미인이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상인의 딸 여씨가 황궁에 들어왔는데 많이 외로웠던지 궁인 어씨와 함께 환관과 간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영락제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모두 총애하는 정리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서 목을 메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씨를 더 총애했던 영락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이는 모두 여씨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 여씨의 시비를 국문하는 과정에서 권현비와 여미인의 사건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상인의 딸 여씨가 황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상인의 딸 여씨가 여미인과 자신이 성이 같으니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황제에게 내 이야기도 좀 잘 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미인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상인의 딸 여씨는 여미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권현비가 사망을 한 후에 이 여미인이 독약을 차에 타서 이 권현비를 죽인 것으로 무고를 했던 것이죠. 모든 진실을 알고 분노에 눈이 먼 영락제는 후궁을 잘 관리해야 하는 태감이 일을 잘못한 것이라며 황엄의 무덤을 파서 부관 참시하고 그의 가족은 물론 종까지 모두 다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이 나오면 다 받아들여서 수많은 궁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도리어 말리는 신하들과 궁인까지 모두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일컬어 거여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연좌돼서 죽은 이들만 2,800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죽임을 당하게 된 어떤 궁인은 황제의 면전에 대고 자신의 양기가 쇠하여 젊은 내시와 간통한 것인데 누구를 탓하느냐 하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에 더 크게 분노한 영락제는 피해 사륙을 이어나가게 되죠. 어느 날 벼락이 봉천, 화계, 근신궁 이 세 군데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하늘의 경고라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영락제가 사륙을 멈추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영락제는 여전히 사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에 영락제는 화공을 시켜서 이 여씨와 젊은 환관이 서로 껴안고 있는 장면을 그려서 후세에 보이려고 했는데 어씨를 생각해서 그 그림을 수릉 곁에 묻었다고 하는데요. 뒤이어 황제가 된 홍희제가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파내어 버렸다고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영락제의 잔인함에 이 조선에서 뽑혀온 진언녀들도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두려움을 느낀 1차 진언녀 중 임씨가 목을 매어 자결을 했고 이씨와 3차 진언녀로 명예온 황씨가 고문 끝에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황씨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혹시나 살 수 있을까 해서 거짓 자백을 해서 다른 이들을 죽게 했는데 이씨는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끌어넣을까, 나 혼자 죽겠다 하면서 끝까지 한 사람도 무고하지 않고 죽었다고 합니다. 또 2차 진언녀였던 이 정씨도 혐의가 가자 고문을 당할까 두려워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명예 갔던 진언녀 중 살아남은 것은 1차 진언녀 중 가장 어렸던 채씨와 3차 진언녀 한씨 뿐이었는데요. 채씨는 이때 마침 남경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녀를 불러들였을 때 병이 나서 가지 못했는데 변이 일어나고 궁인이 거의 다 죽은 뒤에서야 돌아왔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목숨을 구한 한씨는 영락제의 총애를 받았기에 죽임을 당하는 대신 냉궁에 유폐되었던 것이죠. 이 3차 진언녀로 명에 왔다가 죽임을 당한 황씨와 목숨을 구한 한씨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는데요.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6년 7월 원민생이 또 사신으로 명에 가서 영락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영락제는 권현비가 살아있을 때는 음식이 모두 마음에 들더니 죽은 뒤로는 음식이며 술이며 옷 세탁이며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영락제가 그때까지도 권현비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락제의 이런 총애와 그리움이 크나큰 비극을 낳았으니 애절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락제의 후궁이 되었지만 일찍 사망한 권현비와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다른 진언녀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